이규보의 국선생전이라는 책을 읽기 전에 이규보에 대하여를 알아봅시다. 이규보는 의종 22년에 태어나 고종 28년에 세상을 떠난 고려 중기의 문인으로서 중세 후기 문학의 시발점이 되는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자는 충경이며 호는 백운거사이지요. 당시 고려 사회는 문신, 즉 문관을 우대하고 무신, 즉 무관을 천대하여 문신과 무신 간의 갈등이 깊었습니다. 이규보가 3살이 되던 무렵 불만이 쌓였던 무신들은 결국 무신의 난을 일으켜 기존의 문벌귀족을 제거하고 미신 정보를 세웁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이규보의 아버지는 내관으로 임명되어 개경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규보는 개경에 지내면서 문헌공도란 고려시대 최충이 세운 교육기관인데 어쨌든 문헌공도에 들어가 학업을 익혔습니다. 이후 이규보는 여러 차례 과거 시험에 응시했지만 모두 낙방하고 말았지요. 그는 실과 검은고를 좋아해서 사무코 선생이라 불릴 만큼 거리낌 없이 행동했으므로 관객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규보는 1189년 즉 명종 19년 때 4번째 과거시험에 응시하고 급제했지요. 그리고 그 이듬해 예부시에서 동진사로 급제했으나 관직에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규보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바로 천마산으로 들어가 은거한 이후 백운거사라 자처하면서 세상을 관주했습니다. 그 무렵 고려 정계는 급속히 개편되었고 결국 최충원 형제가 정권을 장악했는데, 이때 이규보는 최충원에게 천엽 유화시를 바치고 재능을 인정받아 비로소 관직에 올랐지요. 하지만 동료의 비방에 의해 1년 4개월 만에 관직을 잃고 맙니다. 어렵게 얻은 관직인데, 최충원이 죽고 최후가 집권하자 최후는 이규보를 다시 불러 자신의 곁에 두었지요. 이규보는 1230년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고정문에서 호병을 수비했습니다. 이후 고려는 수도를 광화로 옮기고 몽고의 침입에 대비했지요. 몽고와의 전쟁이 끝난 후 이규보는 보문각 학사 관직에 복귀했으며 호부상서 판예부사 수무전 대학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처럼 이규보의 생애는 최씨 정권을 만남으로써 크게 달라졌지요. 하지만 그는 관직에 등용되기 위해 스스로를 이리저리 매파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며 관리들과의 교류나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서정을 토로하는 작품을 썼습니다. 아울러 몽고의 침입에 대해 분노하고 민족의 고단을 안타까워하는 등 통치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었지요. 이건 그냥 읽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규보에 대하여는, 시집기를 좋아한 이규보는 자신이 시를 그만두지 못한 이유를 시마가 짚였기 때문이라고 했지요. 또한 그는 파리가 미워 시를 짓는다고 하고 뒤에 광란을 읊기도 했으며 개를 타이르는 시도 지었습니다. 그의 시적 소재는 이의벼룩, 벌레를 쫓는 닭 등 모두 일상적인 생활의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일상적인 것들을 시적 재재로 채택해 아름답게 승화시키면서 많은 시를 지은 것이지요. 이규보가 말년의 노환으로 시달리면서도 시짓기를 그만둘 수 없다고 한탄한 것도 미적 대상이 일상적 사물의 차원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됨으로써 시의 제재가 많아진 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동명왕 신화를 영웅서사시로 재창조한 이규보의 작품인 동명왕편은 동명왕의 탄생, 시련, 새로운 왕국의 건설 과정을 서사시의 웅장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 중화 중심의 역사의식에서 탈피하여 우리 민족의 우월성 및 고려가 위대한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고려인의 자부심을 천추만대에 전하겠다는 의도로 쓴 것이지요. 이 작품은 작가의 국가관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외세에 대한 항거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방 대륙에서 한반도의 남단에 이르는 넓은 강토와 천상 해상 침계를 무대로 하고 있으며 영웅호걸들의 상호 갈등을 통해 사건이 전개 발전되고 있지요. 또한 이들의 힘과 힘, 꾀와 꾀, 신통력의 대결을 통해 부족 사회적인 힘을 집결하여 고대 국가의 건설이라는 역사적인 대업을 완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선생전, 아까 얘기한 거는 동명왕편도 이규보가 지었지만 이번에 할 거는 국선생전이다. 국성의 자는 중지이니 바로 주천 고을 사람이다.
국성, 여기서 국성의 자는 중지이니에서 국성은 맑은 술을 의인화한 말. 맑은 술을 의인화한 말. 그러면은 뭐 대입해서 이따가 해보고, 중지는 곤드레 만드레를 의미한다. 맑은 술의 자는 글자는 곤드레 만드레이니 바로 주천이라는 게 중국 춘추전국 시대 주나라의 지명으로 이곳의 물로 술을 만들면 맛이 좋다고 하였다. 그러면은 뭐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있던 그 지역에 술을 말하는 거겠죠. 주천고을 사람이다. 그냥 뭐 넘기고, 국성이 어렸을 때 서막에게 귀여움을 받았다. 서막이란 중국 진나라 사람으로 술을 아주 좋아했다고 한다. 자, 서막은 그를 크게 사랑한 나머지 심지어 그에게 이름과 자를 지어주기까지 하였다. 그의 먼 조상은 원래 온 땅 사람으로, 온 땅, 누룩의 온도가 높은 곳으로 잘 뜬다는 것에 비유한 말. 누룩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잘 뜬다는 것에 비유한 말. 뭐 이런 걸 비유하지? 원래 온 땅 사람으로 항상 농사를 부지런히 지어 넉넉하게 먹고 살았다. 그게 누구냐면은 서막. 그런데 정나라가 주나라를 칠 때 그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정나라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기도 하였다. 국성의 증조는 그 이름이 역사에 나타나 있지 않다. 조부 띄고 뭐가 보리를 의인화한 말. 그럼 조부가 보리다? 어쨌든 조부모가 주천이라는 곳에 옮겨와서 살기 시작하며 마침내 주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주천이니까 주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는 주천 지역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 차에 이르러, 그 차는 흰 술을 의인화한 말. 굉장히 의인화를 했네. 그의 아버지 차에 이르러 그의 집에서는 처음으로 벼슬을 하였다. 차는 평원 도구가 되어서는 산홍경 곡씨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성을 낳으니 성은 어려서부터 이미 도량이 깊었다. 차는 평원도구에서 평원도구는 맛이 좋지 않은 술을 비유한 말. 그냥 마이너스의 뜻. 차는 안 좋은 게 되어서는 사공령 곡씨. 사공령은 이제 벼슬아치, 쌀 등을 관리하던, 그리고 곡씨는 곡식을 의인화한 말. 곡씨, 벼슬아치의 곡식 어쨌든 곡식의 사공령. 곡식을 다루던 벼슬아치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 성을 낳았으니, 성은 어려서부터 성이 이름인가 보죠. 성은 어려서부터 이미 도량이 깊었다. 도량은 노고로운 마음과 깊은 생각. 도량이 깊었다. 손님들이 그 아비를 찾아왔다가도 오히려 성을 유심히 보고 귀여워하면서 말했다. 이 아이의 마음과 궁량이 크고 넓은 것이 마치 만경창파와 같구려. 궁량 뜻이 없네. 자, 더 맑게 하려고 해도 맑아지지 않으며 흔들어도 더 이상 흐려지지가 않소. 그러니 그대와 이야기하는 것이 성과 함께 즐기는 것보다 못한 것 같소. 그니까 성과 이야기하는 것이 다 낫습니다. 성이 차차 자라남에 따라 중산의 유영, 심양의 도잠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 사귀었다. 그냥 유영과 도잠 둘 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일찍이 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단 하루라도 국성을 만나지 못하면 마음속에 비루한 생각과 인색한 생각이 자꾸만 일어난다. 이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종일토록 모든 피로를 잊어버리고는 마음으로 취하고서야 헤어졌다. 나라에서 성에게 조구연 벼슬을 내렸지만 성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냥 조구연이라는 벼슬을 내렸지만 성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또 불러서 청추종사를 삼으니 공경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천거하였다. 청주종사, 맛이 아주 좋은 술을 비유하는 말. 공경은
그냥 의정부, 육주판서 이런 것들을 이르던 말. 청거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일. 그러니까 글을 그리고 또 불러서 청주 종사를 삼으니 뭐 좋은 맛이 아주 좋은 술로 줬다, 아니면 좋은 술로 그 사람을 대해줬다 하니 공경들이 뭐 다른 관직 사람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청구하였다. 조정이 계속 추천을 하였다고요. 이에 임금이 조서를 내리고 공거를 보내서 그를 바로 불러온 다음 눈치탐에 말하였다. 공거는 전쟁 때 쓰는 수레. 그러니까 임금이 조서를 내리고 전쟁 때 쓰는 수레를 보내서 그를 바로 불러온 다음 눈치탐에 말하였다. 저 사람이 바로 주천의 국생인가? 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은 들은 지 이미 오래이다. 이보다 앞서 태사가 임금에게 아뢰었다. 태사는 이제 벼슬았지. 중국의 기록을 맡아보던 벼슬았지. 주기성이 크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태사가 이렇게 아랜 지 얼마 안 돼요. 성에 도착하였다. 태사가 이제 벼슬았지. 그래서 벼슬아치가 이렇게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성에 도착하였다. 임금이 이로서 더욱 성을 기특하게 여겼다. 임금은 즉시 성에게 주객난중의 벼슬을 내리고, 주객난중이란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맡은 관직. 술을 하도 잘 마시니까 성이 또 얼마 안 돼요. 국자제주로 옮겨. 국자제주는 원래 국자제주의 뜻이 나라의 제사 때 올리는 술인데 여기는 벼슬의 이름을 말하니까 또 술과 관련된 그 관직이겠죠. 또 얼마 안 돼요. 국자제주로 옮겨 예의사를 겸하게 하였다. 예의범절을 관리하는 관리. 관리하는 관리. 이후로부터 모든 조회의 잔치나 종묘의 제사, 천식, 진작의 예에 임금의 뜻이 맞지 않았음이 없었다. 왜냐하면은 성이 그 술 먹는 거를 이제 총으로 관리하는데, 이제 잔치나 종묘의 제사, 천식, 진작에서는 술을 마셔야 하니까 어쨌든 성에 관리하에 운영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의 뜻이 맞지 않음이 없었다는 말. 그리고 종묘란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사당. 그러니까 그 종묘의 제사나 천식은 봄, 가을에 신에게 구슬할 때 올리는 음식. 진작은 임금님께 나아가 술을 올림. 다 술과 관련된 것이고, 이에 임금이 그의 그릇이 믿음직하다 해서 승진시켜 승정원 재상으로 있게 하고 융숭하게 대접하였다. 성이 입궐할 때도 교자를 탄 채 대궐에 오르도록 하고, 여기서 교자란 높은 관리들이 타는 가마. 즉 성을 입궐할 때도 왕은 성이 그러니까 임금님이 성이 입궐할 때는 그러니까 높은 관리들이 타는 가마를 탄 채 대궐에 오르도록 했다. 임금님이 성을 그렇게 좋아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이라고 일컫다. 그리고 이름이 이제 국성인데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이라고 일컫다. 좀 더 예의를 갖춘 것이죠. 혹 임금이 마음에 불쾌한 일이 있을 때라도 성이 들어와 뵙기만 하면 임금이 이내 마음이 풀어져 크게 웃곤 하였다. 성이 임금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이와 같았다. 원래 성은 성질이 구수하고도 아량이 있었다. 따라서 날이 갈수록 사람들과 친근해졌다. 이로써 성은 자연히 임금의 사랑을 받아 임금을 따라다니면서 잔치 자리에서까지 절제 없이 함께 놀았다. 이러한 성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다. 혹과 폭과 역이 곧 그들이다. 혹의 뜻은 독한 술, 폭의 뜻은 진한 술, 역의 뜻은 쓴 술. 뭐 성의 아들들이 다 술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들은 그 아비가 임금의 사랑을 받는 것을 지나치게 믿고 방자하게 굴었다. 중성령 모형이 누구냐면은 중성령의 붓은 임금에게 글을 올려 이를 탄핵하였다. 죄를 들어 꾸짖었다. 행신이 사랑을 받는 신하가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탈이 생기는 원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병통이 탈이 생기는 원인. 이제 국성이 조그만 신임을 받아 유행히 벼슬 계급이 올라 산품에 이르자, 산품이란 높은 등급에 올랐으니까 많은 도둑을 궁중에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휘감아서 해치기를 일삼고 있어옵니다. 그런 까닭에 모든 사람들이 분하게 여겨 소리치고 반대하며 머리를 앓고 가슴을 아파하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라의 병통을 바로잡는 충신이 아니오 실로 만백성에게 해독을 끼치는 도둑이옵니다. 그리고 성의 아들 셋은 제 아비가 폐하께 청해받는 것을 지나치게 믿고 제 마음대로 세상을 횡행하고 방자하게 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는 바가 있어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이들에게 모두 사형을 내리시와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게 하옵소서. 이러한 성소가 올라가자 성의 아들 셋은 즉시 독을 마시고 자살하고 말았다. 어머, 아들들이 다 독을 마시고 자살해버렸다. 또한 성은 죄를 받아 서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벼슬도 어떤 신분도 없던 그냥 일반 사람, 이렇게 높은 관직에서 서인이 확 돼버렸지. 한편 치이자도 성과 친하게 지냈다고 해서 수레에서 몸을 떨어뜨려 자살하고 말았다. 너무 사람들의 그 눈빛을 받으니까 수레에서 몸을 떨어뜨려 자살을 하고 말았다. 처음에 치이자는 우스갯소리를 곧잘해서 임금의 사랑을 받았다. 자연스럽게 국성과 친하게 되어서 임금이 출입할 때는 항상 같이 수레에 실려 다니곤 했다. 그러니까 같은 대접을 받았다. 어느 날 치이자가 몸이 고뇌 누워있자 성에 희롱하며 물었다. 자네는 비록 배는 크지만 속이 텅 비었으니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치이자가 대답하였다. 자네들 수백 명은 넉넉히 용납할 수가 있지. 이들은 이렇게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며 친하게 지냈다. 성이 벼슬을 그만두자 제 마을과 경 마을 사이에 도둑들이 때를 지어 함부로 일어났다. 제 마을은 백꽃마을, 경 마을은 가슴마을. 무슨 마을이지 그게? 이에 임금이 이 고을의 도적들을 토벌하고자 하였으나 적임자가 쉽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임금은 하는 수 없이 성을 다시 기용하여 이제 다시 관직에 앉혀서 원수로 삼아 도적들을 토벌하도록 하였다. 성은 부하 군사들을 몹시 엄하게 통솔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군사들과 고생도 같이 하였다. 아주 괜찮은 대장이죠. 수성에 물을 대어 한 번 싸워 이를 함락시키고 거기에다가 장락판을 쌓은 다음 회군하였다. 장락판? 즐거운 판을 깔아서 그 다음 군사를 돌렸다. 그러니까 한 번 싸워서 이기고 분위기를 좋게 한 다음에 다시 군사들을 데리고 나갔다. 임금이 그 공로로서 성을 상동후에 봉하였다. 그런 뒤 2년 만에 성이 상조하여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여 아뢰었다. 신은 본래 가난한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렸을 적에는 몸이 빈천하여 가난하고 천하여 이곳저곳으로 남에게 팔려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폐하를 뵙게 되자 폐하께서는 마음을 터놓으시고 신을 받들이시와 할 수 없는 몸을 건져주시기를 강호의 모든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은 일을 크게 하시는데 더함이 없었고 국가의 체면을 조금도 빛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나는 일을 크게 하시는데 더함이 없었고 국가의 체면을 조금도 빛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책하는 장면. 지난번에 제 몸을 삼가지 못한 탓으로 물러나 시골에 편안히 있었습니다. 비록 엷은 이슬이 거의 다 말랐사오다. 그래도 요행이 남은 이슬방울이 있어. 여기서는 이슬방울이
충성심을 가리킨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비록 엷은 이슬이 거의 다 말랐으나 비록 나의 그러니까 얇은 충성심들은 없어졌지만 다행히도 남은 충성심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이 밝은 것을 해와 달 임금을 상징한다. 그래서 감히 임금이 밝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금 찌꺼기와 티를 열어젖힐 수 있으나이다. 와우, 어렵다. 또한 물이 그릇에 차면 엎질러진다는 것은 모든 물건의 올바른 이치오입니다. 이제 신의 몸이 마르고 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사옵니다. 경각, 아주 짧은 시간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병에 걸렸으니 좀 있으면 죽습니다. 바라는 건데 폐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와 명령을 내려주세요. 신으로 하여금 물러가서 저랑 멀어져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이를 승낙하지 않고 중사로 하여금 내시 중사는 내시 승낙하지 않고 내시로 하여금 송개창포 등 약을 가지고 그의 집에 가서 병을 돌봐주게 하였다. 아이고. 성이 여러 번 글을 올려 이를 사양하였다.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살다 죽을 것입니다. 이랬지만 그러자 임금은 할 수 없이 이를 허락하여 마침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천수를 다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타고난 수명, 천수. 하늘에서 부여진 수명, 천수를 다하고, 그러니까 살 만큼 살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아우는 현이다. 그의 동생은 현이라는 사람인데, 현은 즉 탁주다. 그는 벼슬이 이천석에 이르렀다. 아들이 넷이 있는데 곧 익두앙남이 그들이다. 익은 색주, 두는 주양주, 앙은 막걸리, 남은 과주다. 이들은 도화즙을 마셔 신선이 되기를 배웠다. 또 성의 조카들의 주만염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적을 평씨에게 소속시켰다. 사시는 이렇게 말한다. 국시는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가태생이다. 성은 유독 넉넉한 덕과 맑은 재주로서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주고 국정을 보살펴 임금의 마음을 편안히 모셔 큰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국정은 나라의 정치, 즉 다시 말하면 나라의 정치를 보살펴 임금의 마음을 편안히 모셔 큰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나라의 기강이 크게 어지러워졌다. 나라가 좀 뒤집어졌다. 그리하여 그의 아들들에까지 화가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실상 이런 일들은 그에게 그다지 유감이 될 것이 없다. 그는 늙어서 족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서 마침내 천수로 세상을 마치기에 이르렀다. 그는 늙어서 족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서 마침내 천수로 세상을 마치기에 이르렀다. 천수가 아까 수명. 주역에 기미를 봐서 일을 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안되지.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고 하겠다. 주역, 중국의 철학서에 기미를 봐서 일한다는 말은 순리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이다. 중국의 철학서에 순리에 따라 행동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고 하겠다. 즉 성은 순리에 따라 행동을 했다. 자, 이제 국선 생전에 대하여 요약 정리. 줄거리로는 국성은 주천 고을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마음과 궁량이 크고 넓은 것이 마치 만경 창파와 같아서 더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더 이상 흐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금도 국성의 향기로운 이름을 듣고 총애했지요. 매우 사랑했지요. 이렇듯 국성이 임금의 사랑을 받게 되자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삼형제가 아버지에 대한 임금의 총애만 믿고 방자에 굴다 이렇듯 국성인 임금의 사랑을 받게 되자 세상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삼형제가 아버지에 대한 임금의 총애만 믿고 방자에 굴다 모형의 탄핵을 받자 자살하고 맙니다. 또한 국성과 절친하던 치이자도 자살했지요. 국성이 벼슬을 그만두었을 때 마을의 도둑이 떼지어 일어났습니다. 도적을 토벌할 적임자가 없었으므로 적합한 임자라고 할 수 없고 적합한 그 자리를 채울 사람, 그러니까 그 관직에 오를 적합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국성이 나아가 후성의 물을 대어 한 번의 도적을 평정하니 임금은 다시 그에게 큰 벼슬을 내렸지요. 2년 후 국성은 몸이 마르고 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으로 당뇨 벼슬을 내서 물러나고자 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걸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천수를 다하고 죽었지요. 작품 해설. 왜 국성은 스스로 관직을 그만두었을까? 작품의 주제의식을 알아보는 거죠. 이 작품은 인춘의 국수장과 함께 술을 의인하여 위국 충절을 가르치는 가천제,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문학 양식이 가천제. 어쨌든 국순전과 이 국선생전 둘 다 가천제 방식을 사용하였다. 국선생전은 국순전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었지요. 하지만 국순전이 향락만을 일삼는 요사한 벼슬아치를 풍자한 반면 국선생전은 위국충전의 대표 인물들을 등장시켜 사회적 교화를 강조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작가 자신의 사평을 보면 국시는 본래 한미한 농가의 소생으로 기신하여 국시에 기여했으며 제왕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는 데 공이 컸으나 과분한 응총을 입고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혀 그 화가 자손에게까지 미쳤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원한도 없이 물러나 자성하였고 만년에는 분소를 지킬 줄 알았으며 천수로 세상을 마쳤다. 기미를 봐서 일을 한다. 즉 순리를 알고 처신한다라는 주역의 기록과 부합되는 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였지요. 특히 이 작품은 국성을 신하의 입장으로 설정한 것이 주목되는 점입니다. 이는 유생의 삶이란 근본적으로 신하로서 군왕을 보필하여 치국의 이상을 바르게 실현하는 데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성의 관점으로 바라본 이유는 유생의 삶이란 근본적으로 신하로서 군왕을 보필하여 치국의 이상을 바르게 실현하는 데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다는 것. 즉 신하로서의 근본적인 삶을 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었다라는 말이죠. 신하는 군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자칫 방자하여 신하의 도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나 민생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하기 쉽고 마침내 자신의 몰락까지 자초하고 마는 경우가 하다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신하는 도리를 굳게 지켜나감으로써 어진 신하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동시에 때를 보아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죠. 첫 번째, 신하는 도리를 굳게 지켜나감으로써 어진 신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 첫 번째, 국가나 민생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하기 쉽고, 왜냐하면 누군가의 그 거짓말 때문에 이번에 전락했고, 두 번째, 자신의 몰락까지 자초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근데 여기서는 자신의 몰락까지 자초하진 않았죠. 근데 세 번째로 동시에 때를 보아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함. 때를 보아서 알아서 그 천수를 받아들이고 생을 마감한 것.
그것도 그렇고 물러날 줄도 알았으니까 아주 적합한 인물이었죠. 이 작품에서 국선생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 작가의 술에 대한 인식. 이 작품은 임춘의 국순전에 나오는 인물과 지명, 서술 방식 등에 있어 많은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기천제 방식이었나? 가천제 방식으로 이제 서술이 됐다 했죠. 하지만 국순전이 묘사하고 아부하는 정객들은 꾸짖고 방탕한 군주를 풍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국선생전은 미천한 몸으로 성실히 살았기 때문에 관직에 등용되었고 총애가 지나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물러난 후 반성하고 근신할 줄 아는 인간상을 그렸지요. 곧 국선생전은 국난을 당해 백의 종군까지 하는 위국의 중천의 대표적 인간상을 등장시켜 사회적 교훈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은 술에 대한 인식에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요. 국순전이 술의 흥색을 천하게 보는 입장을 취하면서 술을 간신에 비유했다면 국선생전은 술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작품 곳곳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술의인화한 국성을 국정에 도움을 주고 임금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룬 공신으로 설정하고 덕망 있는 군자로 그리고 있는 것이 그러한 예이지요. 국성은 술을 의인화한 거였네. 이러한 차이는 국성에 대한 호칭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국순전에서는 술을 그저 국순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술을 국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이름까지도 성으로 부르고 있는 것에서는 작가의 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국선생정에서는 실존했던 인물로 서막, 유형, 도잠 등이 인용되었는데 이들이 모두 주인공인 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인물들이라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는 술의 효용을 인정하고 술의 속성을 예찬하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글은 국성의 인생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국성의 인생을 말한 것인데 국성은 왕에게 큰 사랑을 받았죠. 근데 여기서 처음에 국성은 아주 맛있는 술, 아주 좋은 술이라고 의인화한 것이라고 밑에 써 있었는데 어쨌든 뭐 다시 좀 새롭게 해석해보자면은 임금과 아주 좋은 술, 아주 위대한 술, 그러니까 아주 맛있는 술 둘 사이에 그 일을 보여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냥 의인화해서 해석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자, 우선 이규보의 혀도 이제 떨린다 힘들어서 이규보의 국선생전은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영상은 임춘의 공방전과 국순전인데 국순전은 아까 국선생전과 굉장히 이렇게 많은 유사점도 있고 해서 많이 비교가 됐던 작품이니까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